2023년 5월 25일 54세의 독일 산악인 한 명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 정상에 홀로 서서 스키를 착용합니다. 30년간 불가능해 보인 꿈들을 의미합니다. 그는 이제 극소수의 사람들만이 살아남았던 데스존에서 스키로 내려오는 것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 시도했던 몇몇 사람들과 달리 그는 추가 산소도 없이, 셰르파의 지원도 없이, 그리고 예비 계획도 없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직 모릅니다. 앞으로 12시간 내에 그의 이름은 산의 잔혹함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얼어붙은 경고로 등산 역사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루이스 스티칭어의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익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고산 등반의 세계에는 두 가지 유형의 등반가가 있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한계를 넘는 사람들과 신중한 사람들입니다. 모든 결정을 자신의 생명이 달린 것처럼 신중하게 계산하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전문가들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기 때문이죠. 루이스 스티칭어는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968년 바이엘은 알프스에서 등산가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유명한 산악 가이드였고 사람들은 루이스가 태어날 때부터 스키를 탔다고 농담했습니다. 3살 때부터 그는 스키를 탔고 5살 때는 암벽 등반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 입학 무렵 스포츠 과학을 공부하며 주정부 공인 산악 스키 가이드 자격증을 이미 취득했습니다. 뮌헨 대학에서 루이스는 등반가 알렉스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지리학을 공부하고 있었고 루이스처럼 산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등반을 좋아해 금방 친해졌습니다. 졸업 후 그들은 더 높은 산들을 함께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바이에른 알프스에서 여름엔 트레일 러닝, 겨울엔 스피드 스키 투어링으로 매일 훈련했습니다. 이후 25년간 둘은 결혼해 등산계 최고의 파트너로 세계 6대 고봉을 함께 등정했습니다. 그들은 등산계에서도 드문 그런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놀라운 모험을 하면서도 서로의 단독 등반 꿈을 응원해 주었습니다. 알렉스는 루이스가 산에 갈 때 항상 현명하게 결정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거나 날씨가 불확실할 때, 직감적으로 뭔가 잘못됐다고 느껴질 때 그는 정상 등반을 포기하고 살아서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절제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30여 년 동안 루이스는 정말로 비범한 명성을 쌓았습니다. 그는 세계에서 26,000피트가 넘는 14개의 본구리 중 10곳에 올랐고 그중 9곳은 산소통 없이 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정말로 특별하게 만든 것은 극한 고도에서의 스키 등반이었습니다. 네, 스키입니다. 이 사람은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본구리들을 아무렇지 않게 스키로 내려왔습니다. 2006년 그는 가셔브룸 2호에서 최초로 정상부터 스키로 완전 하강에 성공했습니다. 2008년에는 난가파르바 중앙벽을 스키로 내려왔고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전 과정을 24시간 만에 해냈습니다. 2011년 K에서 3000피트 스키 하강을 기록해 당시 최장 스키 하강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에게는 평생 이루지 못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어떤 산보다도 그를 강하게 부르는 산이 있었죠. 콩첸중가는 혼돈의 여정 중 잠시 우회로였습니다. 익스트림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만을 위해 제작된 독점 영상을 확인해 보세요. 저희의 다른 콘텐츠를 먼저 만나보고 콘텐츠 투표에도 참여하세요. 패트리온에서 저희와 함께하세요. 그곳에서 뵙겠습니다. 콩첸중가는 네팔과 인도 국경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위대한 눈의 5포물을 의미하며 현지 공동체에서는 이를 신성하게 여깁니다. 1955년 최초 등반가들은 진짜 정상 바로 아래에서 멈췄습니다. 그곳에 머문다고 여겨지는 영혼들을 존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등반가들은 그 전통을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콩첸중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신성한 산이지만 동시에 매우 위험한 산이기도 합니다. 이 산은 지구상 어떤 본구리보다도 높은 사망률을 자랑합니다. 정상에 오르려는 100명 중 20명에서 22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장비와 기술 덕분에 사망률이 줄어들고 있는 다른 위험한 산들과 달리 콩첸중가의 사망률은 지난 10년 동안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이 산을 이렇게 치명적으로 만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모두 지형에 있습니다. 보시죠. 해발 28,169피트에 달하는 이 산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산입니다. 비교를 위해 말씀드리자면 상업용 비행기는 약 35,000피트 상공을 비행합니다. 그러니 콩첸중가 정상은 비행 중인 비행기의 약 80% 높이에 해당합니다. 그 고도에서는 해수면의 3분의 1밖에 산소가 없습니다. 몸이 생존에 필요한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을 데스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하지만 에베레스트 산처럼 눈 덮인 경사면이나 걸어서 오를 수 있는 다른 높은 산들과 달리
기술적인 등반이 더해져서 캉첸중가는 아래에서 정상까지 끊임없이 힘든 산입니다. 마지막에 가장 힘든 구간이 남아 있습니다. 정상까지 남은 600피트는 데스존에서 매우 기술적인 암벽 등반이 필요합니다. 산소 부족으로 뇌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고난도의 암벽 등반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고도가 가장 나쁜 부분은 아닙니다. 산은 자체적으로 날씨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 산은 몬순 기후가 일찍 와서 안전하게 등반할 수 있는 기간이 짧습니다. 불과 몇 주로 압축됩니다. 5월에는 폭풍이 거의 예고 없이 몰아쳐 등반가들이 시야가 완전히 가려지는 백아웃에 갇혀 길을 찾는 것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빙하가 여러 곳에서 위협이 되고 오후 햇살로 낙석 위험도 높아집니다. 캉첸중가는 매우 외진 곳에 있어 베이스 캠프까지 15일간 힘든 트레킹이 필요합니다. 도로도 없고 숙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면 구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루이스가 2023년 5월에 칸첸중가에 도전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자신이 무엇에 뛰어드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등반은 그에게 단순한 또 다른 등반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꿈이었습니다. 루이스는 캉첸중가 정상에서 스키로 하산한 최초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는 세계 최고봉 7곳을 스키로 내려왔으며 이번이 그의 대표작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봄 루이스 모세드는 스키를 배낭에 묶은 채 캉첸중가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준비해 온 계획도 함께였습니다. 이번에는 상업 원정대 없이 세븐 서밋 트랙스를 통해 베이스 캠프 서비스를 예약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스 캠프 위에선 혼자였습니다. 개인 셰르파와 추가 산소 없이 루이스는 오직 스키와 꿈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는 완전히 혼자는 아니었습니다. 베이스 캠프에서 그는 플로르 쿠엔카라는 페루인 등반가를 만났습니다. 플로르 역시 산소 없이 독립적으로 등반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플로르가 독일에서 살고 일했기 때문에 둘 다 독일어를 할 수 있었고 금방 친해졌습니다. 둘은 정상 등정을 위해 팀을 이루기로 결정했고 짐을 줄이기 위해 텐트와 취사용 연료를 함께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실용적 필요에서 시작된 동반자 관계지만 이 이야기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 중 하나입니다. 5월 18일 루이스와 플로어는 첫 정상 등정을 시도했습니다. 그들은 캠프에서 캠프로 며칠 동안 오르며 가혹한 고도에 적응했습니다. 그들이 고지 캠프에 도착해 정상 등정을 시작하자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구간에 안전 로프를 설치하는 역할을 맡은 로프 설치팀, 즉 셰르파들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산 위쪽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가다가 등반 대원을 정상 바로 직전에 가파른 눈 골짜기 막다른 길로 이끌었습니다. 이제 이 실패 후 대부분의 등반가들은 짐을 싸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한 시즌에 칸첸중계에 2번 도전하는 건 매우 드뭅니다. 그 산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당신을 짓밟습니다. 죽음의 지대에서의 시간 때문에 회복에 몇 주가 걸리지만 루이스는 집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베이스 캠프까지 완전히 내려왔고 내려오는 길에 모두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했습니다. 캠프사에서 그는 스키를 신고 하산길의 상당 부분을 스키로 내려왔습니다. 그날 밤 그는 독일의 아내 알렉스에게 무전으로 연락하며 눈 상태가 완벽해 라고 들뜬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스키로 하산하는 것이 정말 가능합니다. 루이스는 베이스 캠프에서 단 3일만 쉬었습니다. 그의 몸은 아직 데스존까지 올라갔던 무리한 등반에서 회복 중이었습니다. 그의 근육은 여전히 고갈됐고 적혈구 수치도 안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기예보는 또 다른 기회의 창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루이스는 히말라야에서는 날씨와 기회의 창이 누구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기 시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가지 않으면 1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54세의 그에게 더 가는 기회가 있을까요? 그래서 5월 22일 루이스는 다시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플로어도 올라갔고 둘 다 동의했습니다. 정상에 다시 도전하며 꿈에 또 한 번 기회를 주었습니다. 5월 24일 그들은 캠프사에 도착했고 루이스는 위성기기로 알렉스에게 모두 괜찮다고 전했습니다. 오후 6시에 정상 등반을 시작합니다. 고산 등반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오후 6시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겁니다. 대부분 등반가들은 자정이나 새벽 1시에 정상으로 출발합니다. 정상에는 이른 아침 햇살에 도달하고 오후 내내 밝을 때 하산하기를 원하죠. 오후 6시에 출발한다는 건 루이스는 다음날 오후 5시쯤 정상에 오르고 밤에 하산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도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캠프사를 떠나기 전 루이스는 플로에게 캠프사에서 기다려줘 라고 특별히 약속했습니다. 정상에 오른 루이스는 플로에게
무전 켜두어 내려가며 연락할게 라고 말했다. 그것은 보험이자 안전망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누군가는 기다릴 거라고 플로어도 동의했습니다. 5월 24일 밤에서 5월 25일로 넘어가는 밤, 그들은 캠프사를 떠나 정상으로 향해 등반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조건은 정말 가혹했습니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츠를 삼키는 깊은 눈과 가파른 경사로, 한 번의 실수도 곧 추락으로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공기가 너무 희박해 숨 쉴 때마다 바늘 구멍으로 들이마시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치도록 한 걸음씩 계속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르막을 오르던 중 플로르는 경고 신호가 될 만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루이스는 평소보다 훨씬 느리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산은 루이스가 한 걸음 내딛는 것조차 모든 힘을 쏟게 했습니다. 2023년 5월 25일 전고 플로어는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플로어는 추가 산소 없이 해발 28,169피트 지구에서 세 번째로 높은 지점에 섰습니다. 그것만으로도 대단한 성취였습니다. 플로어는 몇 장의 사진을 찍고 숨을 고르며 그 순간을 만끽했습니다. 한편 루이스는 여전히 오르고 있었고 너무나 희박한 공기 속에서 한 번 한 번의 숨쉬기가 의식적인 투쟁이 될 정도로 계속 위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플로어는 할 수 있는 한 오래 기다렸지만 오후가 깊어지고 날씨가 나빠지기 시작하자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이 평생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가 약 27,000피트에서 하산할 때 누군가가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은 루이스였습니다. 그들은 좁은 길에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며 산의 가장 위험한 구간에서 서로를 지나치려 했습니다. 플로어와 루이스가 멈췄습니다. 그 고도에선 말하기도 힘들었지만 그들은 계획을 다시 확인해야 했습니다. 늦은 오후였고 날씨는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돌아섰을 것입니다. 루이스는 그녀의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캠프사에서 기다려줘. 무정이 켜두고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플로라는 고개를 끄덕이고 계속 하산했습니다. 그녀는 걱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루이스는 세계에서 가장 경험 많은 고산 등반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늦은 정상 등정과 야간 하산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바로 그였습니다. 플로라는 하산했고 루이스는 정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루이스 슈티칭어를 마지막으로 본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너무 앞섰네요. 오후 5시쯤 루이스는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날 루이스는 마지막으로 칸첸중가 정상에 올랐고 해냈습니다.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단 3일간의 휴식 끝에, 그리고 30년 동안 이 순간을 꿈꿔온 끝에 그는 칸첸중가 정상에 서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26,000피트가 넘는 10번째 봄굴이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업적이었습니다. 정상에 오른 다른 모든 등반가들은 이미 4캠프를 지나 3캠프의 안전한 곳으로 하산했지만 루이스는 플로라가 4캠프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꿈꿔왔던 순간이었죠. 그가 내려가는 길, 어딘가 눈 속에 그의 스키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정상 구간이 바위와 얼음으로 스키가 불가능해 그는 등반 중 스키를 수백 피트 아래에 숨겼습니다. 그의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스키 보관소까지 내려가서 스키를 신고 정상 지역에서 칸첸중가를 스키로 내려오는 최초의 인물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캠프사에 돌아오니 플로라는 텐트 안에서 무정이를 켜고 기다리고 있었고 다른 텐트들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내려갔고 그녀는 해발 24,900피트에 혼자 남아 약속을 지켰습니다. 해가 지자 그녀의 무정이에서 잡음과 함께 루이스의 신호가 왔고 그는 내려오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자신이 쿨와르 쿨워, 즉 캠프로 내려가는 가파른 눈 협곡까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하산이 더 쉬울 거라며 침착하게 말했다. 곧 내 헤드램프가 보일 거야. 플로라는 텐트 지퍼를 열고 어둠 속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녀는 그의 불빛을 찾아야 했습니다. 캠프사는 산에 노출된 구역에 위치해 시야가 대체로 좋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밖을 봤을 때 아무것도, 오직 어둠만 보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날씨가 변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빠르게 몰려왔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거센 바람이 산등성이를 지나며 천이 찢어지는 소리를 냈습니다. 플로라는 계속 지켜보며 어떤 빛의 흔적이라도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지쳐 있었습니다.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는 기다리기로 약속했었습니다. 플로라테는 자신의 헤드램프를 꺼내 텐트 바깥에 묶었습니다. 루이스가 그녀의 불빛을 볼 수 있다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기온이 점점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침낭 안에 있어도 기온이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텐트 문을 반쯤 열어둔 채 계속 지켜보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밤 9시쯤 무정이가 다시 지직거렸고 루이스였습니다. 나는 지금 약 27,230피트에 있어. 루이스가 침착하게 보고했다. 2시간 남짓이면 캠프사에 도착할 거야. 그때 루이스가 플로라를 멈칫하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스키로 내려갈 거야. 플로라는 밖의 상어방을 살펴보았습니다. 밖은 안개와 눈으로 시야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그녀의 헤드램프 빛 외엔 완전히 어두웠습니다. 사람을 넘어뜨릴 정도로 강한 바람도 불고 있었습니다. 루이스는 이런 상황에서도 스키를 탈 계획이었고 세계 최고봉 7곳을 스키로 내려온 전문가였습니다. 이런 밤 악조건에서 스키를 탈 수 있는 사람은 루이스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플로라는 그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다시 침낭에 들어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깨어 있으려고 했죠. 하지만 피로는 정말 강하죠.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산을 등정해 24,900피트에 도달하면 몸은 휴식을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눈을 감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녀가 깨어났을 때 5월 26일 아침 밖은 밝았습니다. 그녀는 텐트 주위를 살폈지만 루이스가 없자 무정의로 "루이스, 들리나요?" 라고 말했다. 하지만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고 오직 잡음만이 들렸습니다. 몇 번이나 반복해서 호출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자 플로라는 상식적인 등반가라면 해야 할 일을 했습니다. 플로라가 베이스 캠프에 루이스 실종을 보고하자 카트만두에서 구조팀이 헬리콥터로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도움이 오고 있었고 플로라는 기다리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래서 플로라는 캠프사에서 하늘을 바라보며 무정의를 들으며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헬리콥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계곡 아래 폭풍이 몰아쳐 비행이 불가능했고 플로라는 하루 종일 기다렸습니다. 연료도 다 떨어졌습니다. 눈을 녹여서 물을 만들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더 약해지고 더 추워졌습니다. 5월 27일 아침 플로라는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만약 플로라가 캠프사에 더 오래 머문다면 수습해야 할 시신이 한 구가 아니라 두 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하산해야 했습니다. 플로라는 자신의 장비뿐 아니라 루이스의 텐트, 침낭, 보급품도 모두 챙겼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배낭에 쑤셔넣고 캠프 3을 지나 캠프 2를 거쳐 베이스 캠프까지 모두 들고 내려왔습니다. 혹시라도 루이스가 어딘가에서 살아있고 그의 장비가 필요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루이스가 사라진 지 3일 만에 마침내 베이스 캠프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스타그램에 아무도 루이스를 도려하지 않았다고 썼습니다. 그 말의 씁쓸함이 그녀가 거기서 얼마나 버려졌는지 보여줍니다. 헬리콥터는 루이스의 마지막 무전 연락사 일후인 5월 29일 칸첸 중계에 도착했습니다. 벤바 등 5체르파가 빠르게 이동하려고 보조 산소를 착용했습니다. 그들은 루이스의 마지막 위치가 27,230피트임을 알고 그곳에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도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루이스의 흔적이나 발자국, 스키를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수색 범위를 넓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며 모든 방향을 살펴봤습니다. 그때 펜바가 27,559피트 지점에서 무언가를 발견해냈는데 루이스가 말한 위치보다 약 330피트 더 높았습니다. 그것은 눈 속에 엎드린 채 누워있는 루이스의 시신이었습니다. 그는 아이젠을 신고 배낭도 등에 단단히 고정했으며 헤드램프도 헬멧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을 내디들여다 멈춘 듯 보였습니다. 추락의 흔적도 없었고 눈에 띄는 부상도 없었으며 눈사태나 낙석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그는 잠시 쉬려고 멈췄다가 다시 못 일어난 것 같았지만 이해되지 않는 점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루이스가 마지막 무전에서 말한 위치보다 329피트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의 스키가 그곳에 있었는데 그는 그것들을 산 아래쪽 어딘가에 보관해 두었었습니다. 이 말은 루이스가 마지막에 스키 보관소로 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는 산비탈을 가로질러 이동하거나 위로 오르고 있었습니다. 셰르파 팀은 루이스의 시신을 신중히 준비해 헬리콥터가 접근 가능한 낮은 고도로 이송했습니다. 6월 1일 시신은 카트만두로 항공 이송됐습니다. 부검 결과 일부 질문에는 답했지만 새로운 의문도 남겼습니다. 루이스는 고산 뇌부종과 고산 폐부종으로 사망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의 뇌는 체액이 쌓여 부어올랐고 폐 역시 체액으로 가득 찼습니다. 두 가지 모두 극심한 고도에서 발생하며 두 가지 모두 무서운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 증상들은 당신이 완전히 정상이라고 느끼게 하면서도 맑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파괴합니다.
술에 취했지만 맨정신처럼 느껴지고 끔찍한 결정을 하면서도 좋은 생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로는 오르막을 오르고 있는데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는 캠프에서 몇 마일이나 떨어져 있는데도 캠프에 가까워졌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뇌가체에게 잠겨도 당신은 아무렇지 않게 느낍니다. 아마 그래서 루이스가 아래로 가지 않고 더 높이 올라갔고 결국 자신의 스키에 도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루이스는 플로르에게 2시간 내에 도착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뇌가 배신하고 있었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시간을 자주 떠올립니다. 루이스는 해발 27,500피트의 어둠 속에서 혼자였고 폭풍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뇌는 점점 체액에 잠기며 걸음을 내디딜수록 판단력이 흐려졌습니다. 그리고 잔인한 점은 루이스가 아마 괜찮다고 느꼈을 거라는 겁니다. 그는 아마 자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있다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거의 캠프의 안전한 곳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루이스는 30년 동안 항상 신중하고 전문적이었으며 고객을 한 번도 잃지 않은 가이드였기에 그의 변화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더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루이스는 산이 당신의 이력서에 관심 없다는 사실을 상기시켜줍니다. 산은 당신의 경험이나 옳은 본구리 수에 관심 없습니다. 데스존에선 모두 취약합니다. 루이스가 꿈을 좇은 용기는 저에게 큰 영감이 됩니다. 그는 30년간 한계에 도전했습니다. 극한의 고도에서 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겨우 걸을 수 있는 산을 스키로 내려왔고 고산 스키 등반의 역사를 바꾼 새로운 루트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만심이 지배하기 쉬운 이 분야에서 드물게 겸손함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해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기에 아무리 준비하고 좋은 의도를 가져도 때로는 산이 이길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몇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항상 담대하게 용기 있게 살아가세요.